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산업은행 20년 근무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저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3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997년 IMF로 들어가 가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했는데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되고 국가 신용 등급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이 IMF 체제로 벗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만큼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도 계속 5년 한시법으로 폐지됐다가 제정됐다가 폐지됐다가 제정됐다가 뭐 계속 지금 뭐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과 제가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게 2001년도에 제정됐는데 2000년 7월 25일 날 국회에서 저를 불러서 도산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도산법을 강의해달라고 한 이유는 IMF 이후에 공적 자금이 많이 배부가 됐는데 이 공적 자금 회수를 하려니까 이 도산법을 모르고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도산법 공부를 위해서 이제 2000년도에 저를 불러서 아침 조찬 모임에 가서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마쳤는데, 대구 달석 지역구인 박종원 의원께서 박 박사 내 방으로 좀 갑시다 했어요. 그 방에 이제 가볍게 차 한잔 마시러 갔는데 박 박사 지금 강의한 그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법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 조문별 축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서 뭐 법 초안을 잡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하니까 그 박종원 의원께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생각만 적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법조문을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러프하게 이렇게 박종원 의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니까 재경부 건오교 차관을 불러가지고 제가 메모해 드린 그것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다시 또 법을 만들어 오라고 2차 용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재경부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재경부에 도산 전문가가 없는데 이 도산법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 처했으니까. 안 그래도 그 전에 그 통합도산법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또 산업은행 총재한테 저를 또 보내라고 이렇게 재경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재경부에 제가 또 가니까 내일부터 여기 근무하는데 문제 없겠어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자문만 해주고 갈라 했는데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그 2001년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 그 재경부에 출근해가지고 도산법, 통합도산법도 만들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만들고 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 박종원 의원께 초안 제출한 것을 재경부 줘가지고 재경부에서 또 검토해가지고 또 박종원 의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원 의원이 또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재경부에서 이런 검토안이 왔는데 한번 보라고. 또 제가 또 검토해가지고 또 이제 재경부를 보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산업은행 엄낙용 총재가 또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재경부에서 이 법을 한다는데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 박종원 의원님께
제출한 안을 가지고 재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산업은행에서도 검토하고 또 뭐 국회 가서도 검토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 2001년도 긴급하게 입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그런. 정책금융은 금융에다가 정책이 붙은 것이죠. 금융은 각 주식회사, 금융회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금을 형성해서 그 자본금으로 이렇게 금융 상품을 팔아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책이라고 붙은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책금융과 대비되는 말로 민간금융, 사금융이라는데, 정책금융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 출연,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 재원 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마련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이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현실은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산업은행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의 판매라든가 이렇게 자금 조달도 직접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런 정해준 범위 내에서 그런 조달과 공급 활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의 기능은 이제 시장을 보완하고 또 경제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독일 KfW가 이렇게 주로 녹색금융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지원해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융 역할이 시대별로 많이 발전해 왔는데, 초기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개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기간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조정 이렇게 발전해왔고, 지금 최근에는 혁신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마다 다 경쟁이 치열하지만은 지금이 더욱더 치열한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금융기관은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부터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정책금융의 통폐합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금융의 세분화적인 분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국가적인 수요 공급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 외환은행 정도가 은행권에서 이렇게 정책금융으로 있다가 민간금융으로 이렇게 다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기업금융으로는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역사는 54년에 설립됐다가 그다음에 2009년에 산업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됐다가 다시 또 산업은행으로 15년에 합병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나와 있고요. 역할도 아까 살펴본 바와 같고, 주요국에서 신산업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반도체 쪽에 많이 기울어 있고, 그다음에 녹색금융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기술이라서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치열한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첨단로봇, 수소,
등등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NEDO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에너지 산업개발기구입니다. 이것은 신에너지가 일본의 경우에는 73년과 78년에 석유파동 이후에 에너지의 그 안정을 위해서 NEDO가 설립됐습니다. 산업은행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가 산업 육성인데 전통적인 산업 육성을 계속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은 규모가 150조의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발 쪽의 분들이 돈을 많이 조성해서 각 분야별로 돈을 많이 풀면은 경제는 발전한다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50조라는 돈을 모아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20조 그린 뉴딜 그린 펀드를 조성해서 이게 그 실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거버넌스로서 산업 경쟁력 장관 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은 민간 중심 운용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산업 경쟁력 장관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산업별로 어느 산업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산업별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각 산업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해서 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구조 개편을 하고 또 그 기업의 경우에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면 구조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점검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주도한다 해서 산업은행이 결정권을 가질 것이 아니고 민간 중심 운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그 기술 파트라든가 뭐 산업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를 하게끔 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 중심 운용위원회가 이 전문위원회인데 여기서는 뭐 산업은행 회장도 여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장관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간 순수한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과거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역 균형 발전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는 산업별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산업별 하는 것은 뭐 전통적인 그런 역할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충실히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각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산업은행이 좀 앞장서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중에 하나가 이제 K컬처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산업은행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기생충 영화가 7억을 투자했고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분야에 산업은행이 거의 뭐 선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 산업에 금융이 접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문화 활동에 이제 금융이 앞장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지금까지도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그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지주 모든 금융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라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인류 문화 창달에도 기여하지만은 우리 국가의 발전에도 경제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는 뭐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은 세계 최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제1차 산업혁명이 그 영국이 성공해서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미국이 성공해서 미국이 또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혁명이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과거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었고, 순수한 그런 문화운동, 문화혁명은 이번 우리가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면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뭐 1억 명, 한류 유학생이 100만 명을 우리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K 컬처에 대한 어떤 접속되는 그 인원이 급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최초로 적도 원칙에 이제 가입했습니다. 이 적도 원칙은 $1,000만 이상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5,000만 이상의 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 파괴라든가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2017년에 가입한 이후에 지금 5대 은행은 다 가입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이 2020년, 2021년 그 사이에 다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이 ESG 경영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송전슬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금융회사 자신이 ESG 경영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가 ESG 경영을 잘 준수하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ESG라면은 그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고 G는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 이 ESG라면은 E만 알고 있는 거예요. SG는 그냥 이거 곁다리로 있는 것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E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S도 중요하고 G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ESG 경영은 제가 볼 때는 E가 50점이라고 한다면은 S는 30점, G는 제가 볼 때는 10점밖에 안 돼요. G는 거의 국제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거버넌스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자녀 상속으로 대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경영 성과를 내고 그 경영 성과를 주주 있게 이렇게 성과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과거의 어떤 구멍가게식으로 상속 경영만 주력한다는 것은 하루속히 탈피해야 되는 그런 경영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개발이 있는데, 산업은행이 제가 볼 때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03년에 북한 정책 포럼을 창립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2013년에 KDB 북한 개발을 창간해서 이렇게 발간하고 있고요. 남북 경업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구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뭐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게 뭐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 많았는데 그 앞으로는 그 해외 자본 유치를 해서 정치적인 영향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달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농담이 아니고요. 만약에 미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북한도 마음대로 폐쇄를 못하고 우리도 마음대로 폐쇄 못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 개발에는 해외 자본 유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개혁이 필요한데요. 지금 뭐 내부 회장 선임으로 다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 회장은 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지만은 그 전제 조건은 자율성과 개혁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능력보다는 경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를 개선해야 되고 내부 통제 강화라든가 신상 필벌 원칙 확립을 통해서 금융사고 예방을 해야 되고 청렴도도 제고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산업은행 자율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1992년에 산업은행 그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해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있는데 그 관리기본법에서 한국산업은행 내년도 임금은 뭐 3%다, 5%다 그런 지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노조는 뭐 은행과 협상도 못하고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3%, 5%로 결정되니까 그 헌법에는 노동자의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럼 뭐 그 완전히 유명무실화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헌법의 노동상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판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조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그럼 맞다, 이게 뭐 위헌이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위헌이다 하면은 이게 또 김영삼 대통령 하에 그 뭐 고통 분담이라든가 뭐 신경제라든가 이 뭐 개혁 드라이브를 끌고 있는데 그게 위헌이다면은 또 정권에 문제가 되니까 1년 가까이 판정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판정을 내렸는데 5대4로 한 표 차이로 각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노동조합 이야기가 맞다고 해서 가다가 막판에 한 표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한 표 차이로 각하를 시켰다 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했어요. 왜 승소를 했냐면은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뭐 3%, 5%를 하지 말고 기관장 재량으로 2%, 3% 이렇게 재량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2%를 주면은 2% 내에서 이제 산업은행 총재하고 노조하고 협상해서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다음에 상여금을 그 당시 산업은행은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 600%를 받는데 시중은행은 기본이 6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니까 그럼 산업은행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550%에서 650%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여금이 50% 인상되고 임금 인상을 기관적 재량으로 뭐 20% 3% 더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관리위원법의 시행을 이렇게 위헌이 안 되게끔 이렇게 이제 조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소원이 뭐 가까스로 5대4로 각하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수해서 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